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벌써 15분 타이머가 시작했는 관계로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을 아주 짧고 핵심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달에 앞서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유스민의 앞으로의 발전에 저도 많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AI 너무나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시 듣는 것 자체가 지겨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널리즘에서도 빅데이터와 AI 덕분인지 혹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것이 아젠다 세팅이 아니라 나한테 좀 더 입맛에 맞춘 콘텐츠를 주는 것이 언론의 중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뇌가 바로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듯이 현재 우리들의 뇌는 팝콘 브레인처럼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터트려 줘야만이 그 정보가 나한테 유용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모든 것을 빅테크 회사들한테 다 맡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면들을 보면 야,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회사들이 나의 데이터를 갖고 가서 내 데이터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분석해서 그에 대해서 알고리즘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준다라는 것이죠.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한 친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러한 빅테크 회사들과 결부한 언론들이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한 언론에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언론이 능력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 등장했을까? 우리가 거꾸로 다시 올라가 보면 1990년대 벌써 후반에 인터넷이 등장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느냐?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회사인데 이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설립자가 당시에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1997년도에 개인화된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특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선구적이다라는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맞춤화된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냥 개인이 성별이 남자다 여자다,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다 지방에 살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협업이다 라고 하는 필터링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온라인에서 주도하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이것을 차용해 왔어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이제 미국에 가면 이런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광고들이 있는데 당신이 이 책을 좋아하면 이 책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에 가면 당신이 이러한 상품을 좋아하면 또 다른 상품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이제 맞춤화를 하는 것이죠. 이제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보면 이 기사를 좋아하면 어떤 다른 기사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물어보면 해당 기업이 얼마만큼 데이터 역량이 있느냐, 그런 효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측 중심의 마케팅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에서는 뭐 개발자의 몸값이 아주 비싸지고 개발자가 없는 회사는 미디어 회사도 아니고 콘텐츠 회사도 아니고 그죠? 단순하게 배포하는 회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그레이트 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빅 플랫폼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1호인가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내 친구가 여기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것마저도 다 모델화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충분히 우리는 이제 이런 이슈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학계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학계는 네이처와 사이언스라는 전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네이처에서는 2008년도에 사이언스에서는 2011년도에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크게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21년도 지난 7월 달에 또 한 번의 빅데이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호로 이제 네이처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발행을 합니다. 이 네이처에서 발행을 하면서 이제는 빅데이터란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은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해놨어요. 계산을 한다. 사회과학인데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떠한 모델이냐? 그래서 약간은 학계에서 전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날로그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학계에서 가르쳤던 조사 연구 방법론에서의 측정이라고 하는 메저먼트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와서 빅데이터에서도 측정이 중요한 것이고 메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이슈를 사회과학자들은 전통적인 측정과 관계되는 거, 어떻게 하면 사회 현상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하느냐 이슈들로 이제는 접근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커다란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도전에 또한 직면해 있어요.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빅테크 혹은 빅플랫폼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포털 혹은 유튜브, OTT가 이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털과 유튜브, OTT에 편입하려고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 독자 확대를 이제 명분이지만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데이터 수집과 맞춤화 전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영국의 가디언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아날로그 페이퍼에서 SNS를 이용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모델은 어떻게 전통적인 비디오의 모델들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거시를 디지털이 인수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분야에 그러니까 선구자였던 사람들이 이런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죠. 앞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주식을 사게 되고 그다음에 컴퓨팅 분야에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세일즈포스의 그 베니오프 같은 사람들이 타임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다 몇 년도생이냐 하면 1960년대생들이에요. 1960년대생의 이 CEO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레거시를 디지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냐 디지털이 레거시로 또 바뀌든지 이렇게 이제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BBC 우리가 이제 또한 영국에서 공영방송으로 유명한 BBC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말 BBC가 좋은 대답을 제공하고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BBC 같은 경우 초기 화면하고 최근에 BBC의 웹사이트 화면을 비교하며 갈수록 넷플릭스처럼 닮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가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러면 OTT와 포털과 유튜브로 가는 것이 정답일까 좀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정답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의 꼭지점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OTT는
결국은 꼭지점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내려온다, 하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언론의 생태계들이 지금 파편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빠져나가는 독자와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춤화 전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춤화 전략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재밌게 만들어줘야 돼요. 소위 자효능망 징징 활동에서 프라이버시 감시 노동 같은 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하고 공존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언론 생태계가 또 파편화돼요. 자, 이런 환경, 다시 말해가지고 이러한 환경의 중심에는 결국은 무엇이 와 있느냐라는 거죠. 포털하고 OTT와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런 포털과 OTT와 유튜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중심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 우리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맞춤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들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그 중심화된 구조를 탈중앙화, 탈중심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델은 완전히 분산된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모델은 그런 중앙에 어느 정도 대의민주주의처럼 중앙에 매개자가 있는 모델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이런 모델을 어떻게 얘기하냐? 마지막에 있는 모델들 비트코인과 같은 모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중간에 있는 모델은 이제 소위 말해서 매개자가 있는 그런 모델이다. 포스형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앙 중심적인 모델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로 간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포털과 OTT로 닮아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중앙하고 중심화, 탈집중화는 우리가 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지금 또한 왜 하느냐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벌써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같이 접속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랬어요. 야, 트위터 140자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현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트위터를 가지고 140자 가지고도 충분히 공론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을 계속 다 댓글을 달고 대댓글을 달고 이 논문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트위터 댓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위토리얼 그러니까 트윗 논설 같은 형태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지금 그런 트위터가 과거의 트위터하고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모델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은 외부로 성장했던 1970년대생들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위터를 만드는 잭 도로시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짜오청펑 같은 이런 친구들이 웹 1.0, 웹 2.0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탈중앙화, 탈집중화, 그런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추진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런 1970년대생이 어떠한 그 한매를 느끼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하게 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후속 세대인 1990년대생의 이런 비탈린 부테릭 같은 94년생들이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던 거죠. 94년생의 문제의식들을 1970년생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트위터라든가 해서 가지고 왔다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에 우리가 이메일로 접속했었어요. 그러다가 웹 2.0으로 접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웹 3.0에 접속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탈중앙화된 그런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지갑과 같은 곳으로 접속하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벌써 저렇게 바뀌는 그런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널리즘의 기사들도 우리가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의 어떤 후원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후원의 형태는 가디언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런 후원의 형태의 하나의 또 다른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any size,
$1도 좋지만은 기부를 해달라라는 형태가 any form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한테 기부를 해달라라고 바뀌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메일을 가졌듯이 탈중앙화된 웹사이트 주소를 또한 갖게 되는 거죠. 15분이 다 돼버렸네요. 제가 30초만 더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닷컴 같은 구조들, 닷넷과 같은 구조들, 이런 구조들이 탈중앙화되면 어떻게 바뀌냐? 닷이더와 같은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이더와 같은 구조로 바뀌면 이렇게 비타민 닷이더가 되고 NFT 코리아 닷이더가 이런 구조가 바뀌고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단의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것은 닷이더 구조하에서도 지금 이런 메신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카톡 메신저처럼 이런 메신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네트워크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90년대생들이 그런 작업들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린 부테릭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비타린 부테릭에 따르는 다른 청년 집단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하고 있어요. 샘 뱅크만도 그렇고 저 페르건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15분 안에 많은 이야기는 못 드렸지만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특강들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공지능 비서가 이렇게 이제 또한 제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세상 이렇게 해야만 저보다는 학생들이 제 인공지능 비서를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텍스트는 제가 다 입력했고, 근데 음성이 앞서 테스트 해보니까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